4계절이 뚜렷하여 각 계절의 매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특히 물이 참 좋고 음식이 진짜 너무도 맛있다는 뭐 그런 것들 말고, 요즘 한국에 살며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입니다. 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도 편리한 것이 우리 한국의 교통인데, 일단 우리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이보다 더 잘 되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과 다양한 종류의 버스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의 경우 어디든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뉴욕에는 지하철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완전 무장의 총을 들고 타야 할 정도로 무서운 곳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하철도 없는 데다 버스도 거의 없다시피 해 차가 없으면 집 밖으로 사실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너무도 불편한 상황이다. 방파제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가 우리처럼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민영화로 인해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교통비를 감당해야 하는 자본주의적으로 매드맥스 뺨치는 고통의 도로인 반면,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편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우 저렴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지하철을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너무도 기특하고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역시 독특하면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의 또 다른 엄청나게 뛰어난 점은 바로 도로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면적 대비 도로 길이가 1위인 나라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도 동맥과 정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뻗어나온 수천 수만 갈래 실핏줄들이 우리 몸 곳곳 그 마지막 마디까지 뻗쳐 있는 것처럼 국토의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먹는 것 욕심 이상으로 도로 욕심도 많은 교통 선진국입니다. 단 그렇게 도로가 많고 또 잘 되어 있어도 길을 모르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일 텐데, 너무도 고맙게도 끝내주게 편리한 내비게이션이 있어 대략 30년 전 지도를 펼쳐보며 일일이 찾아가야 했던 옛날에 비교하여 이제는 사실 전국 어디를 가려고 해도, 심지어 저 땅끝마을 해남의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작은 사찰에 놀러 가려고 해도 주소와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비게이션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성능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명 색깔 유도선이라고 부르는, 누가 보면 거인 아이들이 도로에다 크레파스로 길게 낙서를 해놓은 것 같아 보이는, 마치 자동차 레이스 게임 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그 녹색과 핑크색으로 된 너무도 고마운 색깔 유도선들 덕분에 저를 포함 우리 한국 길치들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을 주고, 또 주변 한국인들 모두에게는 그 생명 연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귀중한 발명품입니다. 핸들의 가슴을 바짝 대고 앉는 정통 그랜마 스타일로, 마치 지금 정말 강력한 똥을 참으며 다급하게 화장실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비장한 표정과, 항시 뭔가를 찾고 있는 불안한 눈으로 정면을 주시하며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듯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저 같은 운못 길치들의 경우, 도심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빠른 속도로 쌩쌩 달리는 무서운 고속도로에서 이제 슬슬 분기점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 긴장과 불안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며 거의 울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색깔 유도선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는 그런 긴장도 불안도 아예 사라져버려 출구가 다가올 때쯤 우리의 눈은 이제 자동적으로 그 핑크색 유도선부터 찾게 되고, 그래서 저 멀리서 분홍빛 실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마치 엄마 손을 잡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상의 길치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 땅에 내려주신 우리 도로 위 축복의 생명선이자, 어쩌면 안전벨트의 발명 이후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위대한 교통 발명품이 바로 이 색깔 유도선입니다. 이 색깔 유도선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색깔 유도선을 발명한 멋진 남자, 한국 도로의 스티브 잡스이자 이 땅에 색깔 유도선을 뿌리 내리신 길치들의 아버지, 그리고 크레파스 윤이라는 성스러운 별명을 가진 한국도로공사의 설계 차장님이신 윤석덕 님에 대해 소개하며, 그가 처음 어떻게 이 색깔 유도선을 고안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이 초등학생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쉽고 편리한 색깔 유도선이 도입된 이후 분기점 앞 사망사고가
얼마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며, 그래서 이분에게는 나라에서 큰 상을 주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응답을 받은 것인지 이분이 이번에 진짜로 큰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지난 5월 7일입니다. 윤석덕 차장은 국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는데 정확히는 정부 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국민훈장인 모란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크레파스 윤 덕분에 지난 13년간 구한 생명이 몇 명일지, 또 그 기간 보험회사들이 아낀 보험금은 또 얼마나 될지, 그리고 굳이 사고 방지 외에도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 것 또한 아마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기에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그의 공로가 널리 인정받게 되어 이번 국민훈장 격하게 축하드리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레파스 윤과 함께 최근 또 축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바로 매일 유업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크레파스 윤의 소식과 마찬가지로 일전에 매일 유업이 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일에 대해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바로 특수 분유입니다. 매일 유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신진대사 이상이 있어 모유는 물론 분유마저도 먹을 수 없는, 또한 그렇다고 고기나 생선, 심지어 쌀밥에 포함된 단백질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아기들을 위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인 특수 분유를 만드는 일을 지난 199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기들 각각의 증상에 따라 총 12가지 종류로 따로따로 개발했어야 하고, 또 그런 아기들이 전체 신생아 5만 명 중 1명꼴로 태어나기 때문에 전국에 대략 약 400명 밖에 되지 않아 그 수요가 너무 적어 이걸 외국 회사들처럼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지 않는 한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유업은 무슨 배짱인지 이런 분유를 아주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커녕 일반 분유보다도 싼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 유업에서는 1년에 2번 이 특수 분유들을 생산하기 위해 그 거대한 공장을 무려 이틀 동안 완전히 멈추고 전 과정 설비 3단계 오염 세척부터 또 한 번 라인을 돌아 생산된 전체 분유 가운데 약 90%를 폐기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렇게 매년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난 25년째 이 일을 조용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윤만 생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일 유업을 보고 하늘에서도 기특하다고 여기셨는지 최근 엄청난 금도끼 은도끼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단 그 금도끼 은도끼가 중국산인 것이 좀 걸리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최근 매일 유업은 알리익스프레스와 계약을 맺어 알리를 통해 이 분유들을 중국에 수출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매일 유업은 갑자기 시장이 30배나 커지게 되며 지난 적자들을 줄이고 심지어 이윤까지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또 중국의 아기들과 그 부모들은 저렴한 가격에 세계 최고 품질의 특수 분유들을 아픈 아기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래 살다 보니 중국 관련 소식 중에서도 이렇게 훈훈한 유한양행 같은 일도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기도 하지만, 부디 이번 계약이 끝까지 잘 진행되어 중국의 아기들이 무럭무럭, 그렇다고 너무 무럭무럭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좋은 사례가 세계적으로 널리 유명하게 소개되어 매일 유업의 특수 분유가 세계 최고 인기 제품이 되어 최근 멋진 상을 받은 우리 크레파스 윤의 경우처럼 그간의 선행과 소리 없는 노력이 큰 복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귀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굉장히 멋진 말인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인 카리스로 치유하다 또는 선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에 희망과 나아갈 방향을 선물해 주어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인류 역사에서 볼 때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고 부처입니다. 카리스마는 요즘 흔히 잘못 통용되고 있듯이 막 밖에 나갈 때 와이셔츠 단추 5개씩 풀고 다니거나 아니면 마동석같이 엄청난 덩치와 강한 인상을 가지고 주변을 힘으로 압도하는 그런 무력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반대의 의미, 즉 아픈 영혼을 치유하고 도움을 주는 신비로운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보통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강력하게 자신의 조직이나 사람들을 휘어잡아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사실 진짜로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는 힘을 쓰지 않고도 지배하며 또 강제하지 않고도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내는 사람으로 즉 그가 발휘하는 압도적인 치유와 자비의 힘에 감동하여 사람들이 그를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어쩌면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십 능력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한편 또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단어이자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진 사업의 다양한 조건들과 그 안의 사람들을 잘 이끌고 운영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뤄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조직의 실력은 바로 경영 능력이 결정하게 되며 또 그 경영 능력은 바로 리더십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리더십은 경영자가 가진 카리스마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탠포드 대학 최초의 한국인 종신 교수이자 무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스탠포드 최고 경영자 과정의 총괄 책임자로 활동 중인 황승진 교수의 책 경영이라는 세계의 내용을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현재 본인이 크던 작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또는 경영이라는 학문에 대해 그 기본기부터 시작해 다양한 성공 사례들과 세계 최고의 경영학 전문가가 들려주는 그 성공에 대한 분석들에 대해 듣고 싶은 분들에게는 더없이 유익하고 좋은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며 이 영상에서는 책에서 매우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성공적인 경영의 영혼이자 그 출발점인 무엇이 좋은 리더를 만드는가에 대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진 교수는 사업을 이끄는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인가에 대해 몇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바로 공포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경영자의 경영 능력에 커다란 약점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직원들이 경영자에게 나쁜 뉴스는 감추고 좋은 뉴스만을 전달하여 결국 그 리더는 정보에 커다란 공백이 생기며 또한 스스로 역시 적절한 정보 처리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되어 있어 결국 조직 전체가 침몰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교수는 2차 대전 말기에 가서 스스로 전쟁의 천재라고 칭하며 모든 전략과 전술을 자신이 직접 다 하려고 하며 치명적인 실수들을 연발하는 바람에 결국 그 유능한 독일군과 뛰어난 전쟁 자원들을 모두 허망하게 와해시켜버린 독재자 히틀러를 그런 공포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황승진 교수는 미국 정치계에서 매우 유명한 말, 즉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항상 책상 앞에 놓았다는 팻말의 문구인 Buck stops here라는 말에 대해 먼저 설명합니다. 모든 책임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는 뜻의 문구인데 황승진 교수는 진정한 리더의 경우 모든 잘못에 대해 먼저 나서서 이건 모두 내 탓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질이 부족한 리더의 경우 그 반대로 잘못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정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또 그런 사람들은 잘된 결과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나서서는 자신의 덕이라며 챙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가 지적하는 나쁜 리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은 일단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조직을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흔히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를 두고 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망망대해 바다를 건너던 옛날 모험가들이 밤하늘에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떠있는 그 북극성에 의지해서 지금 자신들의 위치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그런 북극성이 없는 망망대해 밤하늘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또 생존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리더는 또 지식이 부족하며 그럼에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리더든 아니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든 간에 인간은
죽어야 배움이 끝이 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배울 것과 배워야만 할 것이 언제나 한가득이며 크던 작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의 경우 그 배움에 대한 필요는 늘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리더의 경우 배움이 멈춰 있으며 기존의 부족한 지식에 기대어 고집으로만 경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자신의 조직을 점점 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며 대신 일명 하마증후군이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즉 작은 귀로 적게 듣고 큰 입으로 많이 말하며 주변인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끝으로 교수는 한 지도자의 성과는 무엇보다 그가 떠난 후 그 조직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면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는 앞서 본 나쁜 리더의 특징들을 모두 거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진심과 열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음식점의 주인을 가정할 때 단순히 음식을 많이 팔아서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욕망 이전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커다란 대기업의 CEO로 임명된 사람들의 경우 단순히 그 자리가 보장해주는 높은 연봉과 주변 사람들의 칭송 같은 것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제품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또 그래서 더 많이 팔려서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직원들의 행복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결국 모두를 위한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 늘 배움을 멈추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끝으로 이 경영이라는 것도 또 리더십이라는 것도 자칫 그 의미가 굉장히 거창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 가장 핵심 또는 그 출발점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가로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미 아마 진작에 깨달으셨겠지만 이게 내 몸, 내 정신인데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또 매년 새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도 대략 2월쯤 되면 그게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잊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벌써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게 좀처럼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혹시 내가 나쁜 경영자 또는 나쁜 리더는 아닌지 솔직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대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책이라는 명약들과 배움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음을, 또 의지라는 강력한 조력자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직이자 하지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경영과 리더십을 배움과 의지를 통해 전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그렇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훌륭하게 기여하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멋있는 CEO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beat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오늘은 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이 페루라는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페루는 정말 끝내주게 흥미로운 나라이자 특히 우리나라와 매우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숨은 연인 같은 나라입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페루군이 쓰는 제식 소총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 사귄 애인보다도 더 애틋한 존재이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묵묵히 옆에서 함께 버텨주며 그 수많은 밤을 함께 세웠던 고마운 애인과도 같은 바로 K2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페루에 수출하게 된 대한민국 방산 아이돌의 최신 슈퍼스타인 K808 장갑차의 경우 이 페루 수출을 시작으로 앞으로 남아메리카를 씹어 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 거기다가 뜬금없이 대왕 오징어 이야기까지 좀 할 말이 많아 오늘 영상은 갈 길이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그 전에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유심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페루의 고대의 유적인 쿠스코에 남아있는 일종의 돌담들인데 언뜻 보기에는 그냥 큰 돌 몇 개 쌓아놓은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가 일직선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것의 묘한 형태로 서로 붙어있는 이 바위들 사이의 틈은 얇은 면도칼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서로 아구가 맞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바위들은 마치 무슨 웨이브를 타는 것처럼 엄청나게 함께 휘어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모든 휨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구가 완벽하게 빈틈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에도 이런 비슷한 거대 석조 유적들이 많기는 한데 둘이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집트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직선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페루의 유적들은 거의 다가 부드러운 곡선이며, 또 바위마다 이렇게 손잡이 비슷하게 생긴 일명의 돌꼭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것보다, 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게 작은 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략 보통 이만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가장 단단하다는 화강암들입니다. 일단 이건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우에도 그 채석장이 피라미드 현장에서 무려 500km가 넘는 곳에 떨어져 있다는 점과 마찬가지로 이 유적지 주변에는 이런 화강암을 채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즉 어딘가에서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캐내다가 그걸 여기 해발 2500m 높이의 산 꼭대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교한 수준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후 이 모든 황당한 작업을 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축물이 만들어졌던 당시 페루인들은 당연히 돌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 같은 것도 없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금속 도구는 구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는 매우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상하게 후두부가 길어 뇌 용량이 거대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두개골들도 꽤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거대한 벽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특히 저 돌꼭지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도대체 고대 티베트가 피라미드를 비롯한 저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 제작에 있어 어떤 결정적인 하이테크 기술을 제공했는지 조금 알고는 있지만 이제 슬슬 장갑차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괜히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 참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모아서 스페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루에는 이런 고대 석조 유적들 외에도 오직 하늘에서만 보이는 지상의 거대한 그림인 나스카 유적 또한 바로 이 페루에 있습니다. 대략 3000년 전에 그려진 것들로 추정되고 있는 이 그림들은 앞서도 말했듯 너무 커서 오직 하늘에서만 그 형체를 볼 수 있으며, 아주 큰 그림은 그 길이가 2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 페루 사람들은 고도의 측정 도구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엄청난 그림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지상에 그려 남겨놓은 것입니다. 페루는 그 유명한 마야와 아즈텍, 그리고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말하자면 거대했던 고대 로마 제국에서 그 이태리 로마가 차지하는 남미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한 곳으로, 나중에 그 사악한 스페인 군인들이 찾아와서 유럽 버전의 문화 대혁명 수준으로 다 훔쳐가고 또 다 파괴하고 때려 부셔버리는 바람에 그 신비한 기록들이 모두 사라져버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약 500년 전부터 이전 수천 년 동안 이 페루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히스토리만큼이나 엄청난 생명체가 페루 앞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거의 20m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바로 그것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페루인들은 이 대왕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많은 대왕 오징어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짬뽕의 나라 한국입니다. 단무지 없는 짜장면이라 치즈가 없는 피자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듯이, 오징어가 없는 짬뽕은 마치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것으로, 제 아무리 많은 꼬들꼬들 돼지고기를 넣어준다고 해도 그 길쭉하고 두툼한 오징어를 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 무엇으로도 절대 대신할 수 없으며,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꾸준히 많이 팔리는 면 요리는 아마도 짬뽕이기 때문에 페루의 그 무서운 잉카 후예들이 잡아올리는 엄청난 양의 대왕 오징어들의 최대 수입국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기들은 절대 먹지도 쳐다보기도 힘들어하는 골뱅이를 매년 수만 톤씩 잡아다 전량을 다 한국에다 수출하는 영국의 어부들처럼 또 우리에게 막판에 K2 전차 뒤통수를 친 것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까이며 고통받아야 마땅할 노르웨이의 강고등어처럼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부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페루에게 드디어 우리도 무언가 엄청난 것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왕 오징어 이상으로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전장의 포식자인 바로 K808 장갑차입니다. 우리 장갑차는 원래 그 레드백 아니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콜라에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으며 컴퓨터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수지와 혜정이가 있듯이 대한민국 무기에는 바로 하나와 현대 로템이라는 두 거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주에 가서 캥거루들과 함께 뛰어놀게 될 레드백의 경우 요즘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잘 나가는 한화. 그러나 올해 시즌에는 드디어 처음에는 이번엔 뭔가 좀 되는가 싶더니만 다시금 팬들을 인내의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전설의 야구팀을 보유한 바로 그 한화에서 제작한 궤도형 장갑차이고 뭔가 서울 올림픽 느낌이 나는 이 K808은 전세계 최강 전차인 K2를 만드는 바로 그 현대 로템에서 제작한 궤도 대신 거대한 바퀴가 달린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둘 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각의 강점이 뚜렷한 전세계 최상급 퀄리티의 괴물 무기들입니다. 대신 이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바퀴가 달려있어 특히 기동이 엄청 빠르고 또 그래서 평야에서 벌어지는 전면전과 같은 진짜 거대한 전투들보다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이나 대테러전에 엄청나게 특화된 말하자면 도시형 전천후 전차와도 같은 무기이기 때문에 페루처럼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위쪽에 북한이 없어 딱히 거대한 전면전 같은 위험이 없는 국가들에서 국지전과 저강도 전투를 담당하는 데 있어 넘칠 만큼의 전투력을 가진 든든한 무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폴란드도 이 K808 장갑차 시리즈를 기존 K2나 K9 수준으로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폴란드에 공장을 지어 현지 생산하는 것을 지금 현대와 의논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듣게 될 지금 뜨고 있는 새로운 아이돌 무기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나라 무기들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걸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만든 것은 아닐 텐데 정말 보면 볼수록 끝내주게 멋있습니다. 특히 이 오리지널 K808도 너무 멋있지만 작년 11월에 공개된 최신형 모델인 이 K808N 웨이브 모델은 마치 아바타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망치 코뿔소 괴물처럼 무슨 만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무지막지하게 생겼는데 주말에 이거 타고 강남 거리 천천히 한번 싹 돌아주면 전화번호 엄청 많이 받을 것처럼 정말 너무도 멋있습니다. 의외로 페루가 물건 보는 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 페루의 제식소총도 우리 K2입니다. 이 사람들 옛날 그 아즈텍의 후예들답게 무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방사는 최고의 르네상스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객인 유럽과 중동에서는 이미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국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섬 미국인 호주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곳이 바로 남미와 동남아입니다. 이곳들 특징은 커다란 전면전의 위협이 없고 또 국가들의 방산 예산이 그리 크지 않아 K2나 K9 또는 천무나 보라매 같은 아주 비싼 하이엔드급 최강 무기들 대신 장갑차나 FA50과 같은 중간급 무기들을 국가들마다 조금씩 필요한 만큼 구입한다는 점이 특징인데 그럼에도 그 모든 합의 크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자 또 인도네시아나 태국 또는 여기 페루처럼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또 바로 그 남미와 동남아이기 때문에 동남아의 경우 이미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FA50 위주로 순조롭게 한국 무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남미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는 시장 개척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페루의 K808 장갑차 수출로 인해 이제 남미의 국가들도 한국 무기로 모두 깔맞춤 구입하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한국 무기 쇼핑 블랙홀에 거부할 수 없는 문이 열린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 불필요하게 멋지게 생긴 우리 K808 장갑차가 남미 전역의 정글과 사막 그리고 고원을 누비게 되는 날을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우리나라는 인구도 고작 5천만 명에다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또 그것마저 절반으로 나뉘어진 작은 나라로 말하자면 라이트급 격투기 선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전 세계 싸움 대회에서 무려 5번째로 싸움을 잘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그 1위부터 4위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 보면 모두 슈퍼 헤비급들, 우리보다 덩치가 대략 거의 100배가량 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군사가 아닌 경제로 그 전장을 옮겨와서 봐도 비슷한, 아니 오히려 더 황당한 상황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의 핵심 먹거리인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국가이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의 먹거리인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도 세계 최강 애플과 싸우고 있으며, 게다가 지난달에는 그런 애플을 이기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괴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올림픽을 보면서도 이런 사실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해외에서 이런 우리를 보면 사실 약간 외계인과도 같은 정말 이상하면서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벌한 괴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의 전장과 시장에서 거인으로 성장해 왔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다시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이어 그 다음 전쟁인 바로 미래의 AI 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이는 이 표처럼 그 체급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I 전쟁에서, 특히 그 초기 주도권 전쟁에서는 속도가 깡패이며 또 그 속도는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픈 AI의 챗 GPT가 드디어 시동을 걸어버리며 이미 AI는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다 또 구글 역시 자기들 고유의 강력한 모델로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그런 AI 시대에 맞춰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 역시 이미 발빠르게 변화를 시작해버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난 몇 번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며 이 AI 패권 전쟁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후 적어도 20-3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도 마치 지금 사우디가 석유가 가득한 땅 위에 자리 잡은 덕분에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강대국으로 성장하며 국민들 역시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잃거나 선두에서 뒤처지게 되어버리며 미래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이류 국가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러니까 이 2024년도 그리고 내년이 우리의 운명의 방향이 결정지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재분 교수는 과거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 스마트폰의 등장이 우리 일반인들과 전 세계 산업의 생태계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경고한 바 있으며, 해당 책도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AI 시대에 대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으로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개인들과 대한민국의 운명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이번에 새로 공개한 AI 사피엔스를 통해 다시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그 산업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로도 또는 전문가를 위한 인사이트용으로도 매우 유용한 책으로,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최재분 교수는 기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볼 수 있었듯 이번 AI의 시대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있어 한 가지 너무도 다행스러운 점과 또 매우 불행인 점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조금 우울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면, 앞서 보았듯 현재 우리나라의 AI 역량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다는 점인데, 또 이 말은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 역시 이들 기업들에게 현재 빠르게 빼앗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픈 AI의 경우 신입사원에게 우리 돈 5억 원 전후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급여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첫 2년 동안은 그게 스위스 알프스든 아니면 스페인의 해변이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거주지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후 2년 후 미국 사무실로 합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혜택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우리나라의 정부와 교육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시대를 역행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버나 삼성 같은 특정 기업들이 혼자서 잘해보려고 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좀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요즘은 미국이나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또한 바로 작년부터 30년 만에 잠에서 깨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되살리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또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뒤처지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강점들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최재분 교수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겐 아주 많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한번 이기자는 것.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 세계 1, 2위를 다투는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어드밴테이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되어버린 것은 결국 반도체의 힘 때문인데 인공지능 기술 역시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사용해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황당한 실수 또는 엉뚱한 짓만 하지 않으면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역시 덩달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건 전 세계에서도 현재 우리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는 바로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은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게도 엄청나게 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와 라인 그리고 카카오가 그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다들 구글의 플랫폼을 쓰고 있지 우리처럼 자기들 고유의 플랫폼을 국가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걸 조금 유식한 전문 용어로 소버린 플랫폼, 즉 주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플랫폼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플랫폼으로 운영되면 사실상 그 디지털과 정보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버린 플랫폼은 만들고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통제력이 완전하고 막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나라는 미국 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들 플랫폼에서 매일같이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그야말로 황금 석유와 같은 귀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가진 이 플랫폼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한국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입니다. 그 희소성과 양으로 보았을 때 이게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지는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경우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라인을 통해 동남아를 비롯해서 한국과 일본 외 아시아 대부분에서 무려 2억 명이 넘는 인구의 데이터를 지난 1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리고 앞으로 쌓여갈 데이터 또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특히 미래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는 그 값을 매기기 힘들 정도로 귀한 황금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작년부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일본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만 가지면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데이터가 없으면 지금 호기롭게 잘 나가는 그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 구축 노력들은 곧 매우 곤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며 그들의 미래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강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외에도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즉시 시험할 수 있는 온라인 밖 실물로 존재하는 플랫폼입니다. 참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세계 최초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삼성 갤럭시의 경우 그 기술은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닌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제미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인공지능인 챗 GPT의 경우 아마 올해 가을 출시될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인 아이폰 16에 기본 탑재되며 드디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도체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세계 1, 2위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마지막 강점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디지털화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인터넷을 생활화해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규모나 활동량도 전 세계 압도적 1위며 또 스마트폰 사용이나 현재 라이브 동시 접속도와 같은 유튜브 활용도에 있어서도 언제나 세계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스티브 잡스가 전 세계 테크 산업의 신이었지만 지금은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이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는 현재 무려 9,700조 원짜리 인공지능 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리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너무 바빠서 언론들이 짧은 인터뷰조차 잡기 힘든 그가 팀 전체를 이끌고 작년에 급하게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초에도 한국을 방문했고 그것도 원래는 6시간만 머물 계획으로 방문을 했다가 이후 일정을 1박 2일로 늘리면서까지 한국에 오래 머무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근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장악하려는 샘 올트먼에게 있어 한국은 너무도 중요한 곳이라는 방증입니다. 책 마지막에 보면 최재봉 교수는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게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즉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정부와 기업들 그리고 병원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무엇보다 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발전시켜보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왜 하필이면 지금 잘 나가는 방산이나 통신이 아닌 의료일까 의아했다가 이후 설명을 계속 듣게 되며 이내 이해가 갔습니다. 앞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의료 데이터, 즉 국민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에서 비교 대상조차가 없는 하늘이 내린 극상의 제도이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누리게 되는 모든 공공 혜택들 가운데 단연 1위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 매일 절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이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또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진 의료 데이터 최고 부자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재봉 교수는 바로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가오는 치열한 인공지능 전쟁에서 일단 현재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의료 분야에서부터 앞서 나가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병원들에서도 이제는 의사들이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 0.001초 만에 너무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 역시 바로 의료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최재봉 교수가 제안하는 이 인공지능 의료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는 더 이상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목소리를 들려주면 그 자료만으로도 인공지능이 바로 진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료를 받기 위해 2시간, 3시간씩 힘들게 병원에 가 앉아 기다리는 수고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그 전기차 역시 이제는 도로에서도 또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이 된 지 오래이며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공지능 역시 이미 작년부터 우리들 삶으로 들어와 버렸고 피규어의 로봇이나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처럼 사람의 형태를 가진 로봇들 역시 벌써 그 진화를 시작한 상태로 참고로 앞으로 약 20년 내로 전 세계의 모든 일반 노동 현장들의 50%가 이 인간 형태의 로봇들로 대체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론 머스크나 다른 회사들에서 인간 형태의 로봇을 개발한 원래 이유 역시 지금 인간이 있는 다양한 작업 현장들을 이들 로봇들로 빠르게 대체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날은 지금 아주 빠르게 오고 있으며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들 모두 사실 반은 이미 사이보그들입니다. 5장 6부가 아닌 5장 7부에 해당되는 그 스마트폰이 아직은 우리 몸 밖에 있다 뿐이지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있어 도구를 넘어 또 하나의 장기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곧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그 스마트폰보다 아마 수백 배는 더 똑똑하고 유용할 최고의 도구가 우리들 삶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빠르게 찾아오고 있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어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버린 이 새로운 시대로부터 최대한 많은 도움과 열매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5년 전인 2019년 대략 3불 79센트 하던 것이 현재 약 130달러로 사실 지난 1년 동안에만 약 1200% 이상 올라버린 상태고, 이건 거의 팬데믹 시절 테슬라 수준 또는 전성기 때 비트코인 수준의 성장세로 엔비디아는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물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하는데 하며 자책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하며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오를지 또는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이자 한국에 쿠팡을 심은 일본 최고의 재벌 사업가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경우, 지난 2017년 엔비디아가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무려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 주식을 매입하며 엔비디아 전체 4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략 2년 후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엔비디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립니다. 그때 수익률이 7억 달러에 사서 33억 달러에 팔았으니 총 26억 달러의 수익, 약 3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기 때문에 과연 손정희의 명성에 걸맞는 대단한 거래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때 그가 엔비디아 주식을 팔자마자 갑자기 엔비디아 주식이 무슨 자기가 비트코인이나 된 것처럼, 조금 전 그래프에서 보았던 것처럼 정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손정희 회장이 지난 2019년 그 많던 엔비디아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1,500억 달러, 즉 대략 200조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면서 전 세계 주식 역사에서 길이 남을 최고의 투자가 되었을 뻔했지만, 그 똑똑하고 경험 많은 손정희 회장도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거래로 197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뜬금없이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엔비디아의 주식 상승세보다도 더 높은 불기둥 상승세를 보이는 매우 생소한 주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불비디아 또는 삼비디아라고 불리고 있는 삼양식품입니다. 이게 삼양식품의 지난 5년 주가 변동표인데, 이렇게 엔비디아랑 나란히 해서 보아도 그것도 최근 2-3개월의 오름세는 그냥 삼양식품의 압승입니다. 5년 전 약 7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 딱 70만 원이니까 그 사이 1000%가 오른 것입니다. 특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 폭발적인 오름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5년이 아닌 그냥 올해 초부터 약 1000%가 오른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라면 업계 회사 1위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농심이 아니라 이제는 삼양식품입니다. 그것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농심이 시가총액 3.1조 원인데 삼양식품은 무려 5.2조 원으로 막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먹을 줄만 알았지 삼양라면이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나도 좀 미리 사놓는 건데 하는 자책이 드시는 분들은 앞서 살펴본 손정희 회장의 엔비디아 예를 다시금 떠올려 보시며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이 불닭볶음면은 마치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엔비디아에 취직한 소년 가장처럼 지난 약 2년간 이 삼양식품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혼자 이끌어오고 있는 정말 기특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불닭볶음면 관련 한 가지 매우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하고는 거의 접점이 없는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에서 정말 뜬금없이 이 불닭볶음면의 판매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유인 즉슨 이 불닭볶음면의 재료가 너무 매워 위험해서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자국 국민들에게도 지금 집에 이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구매처로 가져가 환불을 받으라고 권고를 할 정도로, 그것도 그 나라의 식품의약처에 해당하는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발표였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점입니다. 일단 다른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황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었고, 또 불닭볶음면을 먹다가 사람이 죽었다는 사례는 당연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에다 가장 중요한 건 덴마크에서 이런 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에서는 불닭볶음면 안에는 총 캡사이신이 무려 140g이나 들어있다며 금지를 시켰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고작 10에서 25g밖에 없었습니다. 황당하게도 스프만이 아닌 면까지도 그 무게에 포함시켜 발표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불닭과 비교하며 위험하다고 발표한 매운 과자가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포장지의 이 파퀴칩스였는데, 불닭의 매움 지수, 즉 스코빌 지수가 약 4000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해골 포장을 가진 파퀴칩스의 스코빌 지수가 무려 220만입니다. 그럼 도대체 덴마크에서 왜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불닭볶음면을 막으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최근 스웨덴 출신의 유튜버인 스웨국인이라는 사람이 같은 북유럽 국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분석해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건 덴마크의 외국인 혐오 정서 때문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외국인 혐오가 심해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게 결국 그의 주장인데, 솔직히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외국인 혐오라는 표현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멀리 나가 너무 심하게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또 실제로 만약 그랬다면 덴마크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아시아 제품들, 삼성전자의 TV나 LG의 가전제품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소비자 평가 1위를 한 브랜드가 바로 삼성전자이다. 아예 전체 냉장고 판매량의 40%가 전부 다 삼성 제품이며, 또 덴마크 자동차 판매 3위 브랜드 역시 무려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건 볼 때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매우 생소한 한국 라면이 지난 몇 개월 사이 덴마크 내에서 너무 급속하게 인기를 얻게 되니까, 또 그것도 주로 젊은 층 사이에서 무슨 아이돌 뜨는 것처럼 인기를 끌며 너도나도 유튜브에 인증 영상을 올리며 거의 무슨 사회 신드롬 수준으로 부상을 하니까, 북쪽의 조용한 동네였던 덴마크에서 갑자기 당황하여 반은 걱정이 돼서, 또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외국 상품이 덴마크 내에서 너무 급격하게 장악력을 가지게 되니까 급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려다 보니 이렇게 엉성하고 유치한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덴마크는 2년 전 우리 K9 자주포 수입 때에도 자기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우리 자주포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한화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입찰을 넣었더니, 갑자기 우리 자료는 깡그리 다 무시하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자주포를 구매하여 반은 황당, 반은 화가 나게 하더니만, 곧 사실 그 이스라엘 자주포 구매는 내부 부정에 의해 잘못 결정된 것이라며 사과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라가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런지 살짝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재밌는 곳입니다. 일단 현재 결코 참지 않는 삼양식품 측에서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자료를 내고 판매 금지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여서 아마도 또 덴마크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며 마무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두각을 내며 치고 나가자 늘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 일본에서 지난 2019년에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가 우리에게 역으로 된통당하며 혼쭐이 난 사례도 있고,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전기차 및 반도체 법안으로 제재를 걸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우리 불닭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기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뜬금없는 덴마크 뉴스 덕분에 오히려 삼양식품이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후 주식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덴마크에게 고마워해도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의 약 30년 만에 우리나라 라면 회사 1위로 복귀한 삼양식품의 반가움과 함께 큰 축하를 보내며, 지금 이 불닭볶음면처럼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배터리도, 그리고 전기차 및 무적의 방산산업 모두 지금보다 더 심한 전 세계의 부러움과 견제를 받을 정도로 앞으로 더욱더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